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대담 뉴스 인사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무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한국 소식부터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세계가 본 우리 한국 소식입니다. 자, 미국 외교지 디플로매트 4.15 표지에 이재명 후보가 장식이 됐는데 표지 인물. 네, 거기 윤석열을 째면서 나와요. 윤석열을 째면서 나오는 네. 모습인데 그림이 좋아요. 예. 그림이 아니 그거는 뭐 아, 교수님 예. 개인 취향이셨구나. 취향이구나. 어떻게 이게 대선 가능성 높다고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유, 그럼요. 예. 예, 지금 사실 외신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가장 유력한 차기 지도자, 예, 차기 대통령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플로맷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네. 한국 이재명의 순간이 왔는가. 네, 제목부터 예, 너무 좋죠. 네. 그러면서 저는 이 내용들 뭐 2022년 대선에서 굉장히 적은 격차로 그 진 얘기도 것부터 나옵니까, 예, 거기다? 그런 얘기들 다 나오죠. 예. 그러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돼 있고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이 분열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그리고 대외적으로 북한이라든지 미국의 관세에 맞서가지고 어떤 전략들을 펼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어떤 거죠?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흥망을 가르는 정치적 순간에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선두이면서 중심에 있다. 선두 중심. 네, 더 이상 사회적 분열을 심화하지 않고 광범위한 대중의 불만을 활용하는 이재명의 전략적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전략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야, 저기 디플로맷이면 유명한 외교 안보 잡지인데 저기서도 우리 대선을 주목하고 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재명이 될 것 같다. 지향점까지 다 짚어주었어요. 디플로맷에 보면은 네. 한국 관련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맞아요. 네. 윤석열을 째버리면서 나오는 이재명.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뭐 디플로맷이나 네. 다른 미국 언론이다, 유럽 언론도 네. 그렇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실려 있어요. 네. 정치인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뭐 어렵게 뭐 가난하게 살았다, 뭐 공장에서 팔을 다쳤다, 뭐 이런 인간적인 얘기를 쭉 그 나오면서 내용까지 다 나와 있다고요? 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해외 이런 디플로맷 같은 잡지에서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해외에 우리도 이렇게 디플로맷을 보잖아요. 사실 전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급이라면 다 보죠. 거의 다 보죠. 예. 다 보는 거죠, 아. 사실은. 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다라는 건데, 그렇죠. 자, 타임에서 선정한 백인, 네.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 타임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분야별로 백인에 대해서 쫙 사진을 걸어놓고 그 밑에 굉장히 한 단락 정도의 설명이 쫙 붙어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찰리 캠벨이라고 하는 타임 에디터가 그 설명을 썼다라고 하거든요. 이 한 달락 안에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간결하게 설명하면서도 설명할 걸 다 했어요.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손목이 끼어서 어허. 다쳤다. 맞아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근소한 어허. 차이로 졌다. 그리고 피습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냥 예. 쭉 히스토리가 나와요. 다 나오네요.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에 담을 넘어서 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런 말 그대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역정의 마무리는 결국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앞에 지금 놓여진 한국의 어떤 정치적 과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짚어주거든요. 그래서 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이 설명만 봐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제대로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도 주목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를. 그렇죠.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한 거 가능성이 아닙니까? 크다고 확률이 크다고 확률이 이렇게 크니까. 보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언론도 그렇고 유럽 언론에서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지만 또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언론에서 주목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타임즈에서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그 정치로서는 큰 영향을 발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라이브예요. 그 개업 날에. 그렇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유튜브 라이브 예. 방송.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한국 언론에서는 잘 언급을 안 하지만 의도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은 해외에서- 느낌. 네, 해외에서 그러고 다 하고 보니까 있어요. 이거를 해외에서 더 다 잘한다고요? 하고 네. 있어요. 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상 계엄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저는 그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실시간으로 상당히 봤거든요. 충격적이었고 또 상당히 이거 필요하다고 본격적으로 느꼈는데 이게 나중에 끝나고 지금 내란 뭐 상황 뭐 파면됐지만 보도는 사실 안 됐었어요. 이 얘기는 우리 공대 뉴스에는 잘 안 됐죠. 많이 안 됐었어요. 많이 안 됐죠. 안 그래서 됐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언론이 되게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받을 느낌이에요, 정도죠. 느낌. 뭐 개인의 느낌은 그럴 수 저는 있으니까요. 그래요. 보도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외신에서는 사실은 이 한국 사람들의 한국 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회복력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재명을 맞아요.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부분을 얘기해요. 맞아요. 그 열망을 다 리더십으로 떠안아서 맞아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해낸 사람. 그것까지 얘기를 해요. 항상. 그렇죠. 예. 항상 그 부분이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배동호님도 그거 보고 국회로 달려갔었다고요. 그렇죠. 저도 국회로 가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거 영상 보고 라이브 영상.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저한테는 중요했는데 언론이 자꾸 안 다루고 언론에는 의외로 우원식 의장 네. 넘어가는 걸 많이 다루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 나중에 알게 됐는 건데 요 다른 부분을 외국에서는 짚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디플로맷 하나만 좀 짚어보면 국민의힘 얘기를 하나 했더라고요. 네. 이대로 가면 극우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거는 평론가님이 이 내용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로맷이 조기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살아남을 수 네. 있을까? 굉장히 직설적인 제목을 붙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이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사실은 탄핵까지 당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전혀 국민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을 뿐만 네. 아니라 윤석열과 선을 긋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윤석열의 편을 들면서 그 특수한 그 소수의 윤석열 지지자들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과연 여당으로서 공당으로서 확장성이 있는가? 없다라는 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죠. 네. 예. 그러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표를 얻을 수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건 그 표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특정 한국의 동남부 지역 특정 지역에서만 표를 나오고 그 지역의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왜 이런 그 평가를 하냐면요. 그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상당히 많은 표를 얻고 원내 의석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유럽의 극우 정당들도 사실은 소수 지향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데는 그 소수 지향적인 목소리를 살짝 숨기고 네. 민생을 맞아요. 이야기하고 예. 확장성을 중도층을 맞아요. 끌어들일 수 중도층. 있는 의제를 굉장히 많이 먼저 꺼냈거든요. 복지 정책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한국 국민의힘은 전혀 그 반대 부분에 방향. 반대 방향에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좀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유럽 언론에서도 미국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지금 그 우파가 집권을 하고 있다. 뭐 유럽에서는 유럽에 많아요 그런 국가들이. 많죠. 근데 예. 그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되네요. 아까도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우파가 사실상은 극우 집단에서 훨씬 더 중도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옮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이민의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도층의 표심을 이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 시프트를 보고 있는 거지, 이 터널을 보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잖아요. 하고 있어요. 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네, 원래는 이상하게. 정말 그러니까 거의 중도에 있었던 예. 중도 보수 있었던 당이 지금 완전히 극보수, 네. 예, 극우라고 그러죠. 극우로 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디플로맷이 봤을 때는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던지는 건데 그거 근데 알아. 우리 먹을지. 언론은 이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안 안 하잖아요. 이걸 안 짚어주잖아요. 예. 간혹 뭐 있긴 한데 좀 주류 언론들은 별로 얘기를 안 음. 합니다. 그냥 정치적 게임인 양, 정치적 현상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내년에 지역 선거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지방선 것 갈 때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얘기 저희가 외신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외신이 좀 외국 가서 살아라라고 정말 일차원적으로 반응을 하시던데요.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무엇이 저널리즘인가에 대한 그렇죠. 근본적인 물음을 자꾸 가지게 하는 기사들이 외신에서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언론 스스로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을 포기해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예. 어차피 언론이라는 거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실, 많은 내용들 중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해서 그렇죠. 알려주는 게 언론이에요. 다 알려줄 수 없으니까 뭘 선택해서 뭘 알리느냐의 건데 중요하죠. 과연 우리나라 언론 중에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선 저걸 선택해서 알려주는구나. 그렇죠. 자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 들잖아요. 아, 그래. 일상적으로 우리가 왜 1차원적으로 막 싸우다가 사실은 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숨어 있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라고 의제를 던져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인데 우리 언론은 그 의제 설정 기능을 스스로 삭제시켜 버렸잖아요. 안 합니다. 안 하려 그러고 현상만 계속 따옴표 붙여가지고 얘가 이랬어요, 얘가 이랬어요, 둘이 싸운대요. 완전히 사람들의 수준을 쫙 끌어내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봐야 돼요.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우리 지금 우리 세계 K 이 프로그램도 이 코너도 있지만 특히 외신을 저는 안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자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방위상이 미일 이제 일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중국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중심으로 하나의 전쟁 구역을 만들자 제안했는데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일본 방위상이 헤그세스 미 네.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먼저 제안을 했는데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장 하나의 전구로 만들자는 거예요. 전구. 이 전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근데 이 얘기를 일본이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도 사실은 3월 30일에 이 둘이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언론에 알려진 거는 최근이에요.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알려졌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일본이 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정부가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답답하다. 네, 지금 한국에서 불법 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원래는 한미일로 묶이던 게 미국에서 계속 한국을 패싱하고 일본으로만 가서 일본하고만 얘기를 하고 가잖아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일본이 뭘 준비하고 있냐면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은 의외로 미국에 의해서 패싱을 당했어요. 그 당시 네. 트럼프 그렇죠. 행정부 트럼프 1기 때. 네. 아시아 태평양과 관련해 가지고는 핵심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한반도 중심으로 문제가 이뤄졌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이 굉장히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고 나서 일본이 뭘 했냐면 계속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려고 한미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네. 한국하고 일본 사이의 관계가 안 좋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갑자기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우위를 내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이제 일본 중심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다시 트럼프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트럼프 1기 때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소외당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먼저 끌고 가야 되는데 미리 바이든 정부 때 깔아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네. 가장 위험한 것들이 뭐였냐면은 자위대는 사실 전수방위 자기네들이 억지로 그것도 이제 그 자위대의 역량을 굉장히 확장시키려고 바이든 정부 동안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자위대는 공격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방어만 할 수 있는데 선제적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놨거든요. 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뭘 했냐? 자위대 6회 공군을 다 합쳐가지고 통합작전 사령부를 만드는 것까지 만들어놨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일 미군 체계하고 일원화시키는 걸 했어요. 합친다고요. 그러니까 체계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명령 체계 자체가 동등하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작업까지 다 해놓은 사이에 한국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다 빠져 있었고 사실은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았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일본 방위상이 미국 국방장관한테 먼저 선제적으로 딱 제시한 거예요. 자, 우리 상황이 이런데 어차피 중국 겨냥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 그다음에 동중국 남중국해를 하나의 정부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작전을 통합적으로 펼치시죠.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걱정했던 거 한국이 일본 자위대의 명령을 받는 부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 전구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 유사시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이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미국이 어떻게 좀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리더십이 바뀌면 다시 한번 예. 미국이랑 이제 외교를 통해서 그렇죠. 문제를 새롭게 풀어야 하는 건데 뭔가 정리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딱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 마지막 그러니까 최근 3년에 대한민국의 정부의 대일 완전 실패. 네, 완전 실패. 실패였어요. 완전 실패. 왜냐하면 일본이 뭔가에 일본 국경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베부터 뭐 개헌해서 뭐 군대 어떻게 하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견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완전히 모든 게 일본에 바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이렇게 대놓고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되게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유일하게 이 동네에서 전쟁을 일으킨 게 일본이에요. 그렇죠.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일본이 때. 다 침략 전쟁 했었죠. 일본이 지금 예. 한반도와 중국을 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은 일본이랑 싸울 생각이 없어요. 네. 중국은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뭐 당연히 외교적인 정책이 될 텐데 네. 그걸 한국이 미국과 이제 손을 잡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하는 그 상황이죠. 앞으로도 정말 다음 리더십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면 외교 부분이 정말 엄청 중요하겠네요. 근데 저는 미국, 일본 특히 어떻게 이 3년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퍼져 버려 가지고 완전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패. 그래서 이거를 되돌리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이 어렵지 해놓고 나면은 뭐 그 다음은 쉬워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외교, 국방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 외교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내부에서는 알아서 할 할 수 수 있어요. 네. 근데 상대가 있는 곳에서는 이걸 되돌리는 게 처음에 시도할 때보다 10배 이상의 힘이 들거든요. 어렵죠. 예.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못하느냐? 아니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 뭘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 차기 리더십에 국민적인 지지를 엄청나게 강하게 보내줘야 돼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양면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그냥 그 나라의 정상이 만나가지고 뭔가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네. 국내적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렇죠. 특히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 여론 이거는 정부가 핑계를 대기 또는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너무 좋거든요. 우리 국민적 여론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맞아요. 라는 걸 너무 좋은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차기 리더십에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요. 네. 결국은 맞아요. 자, 트럼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관세 협상 이 부분 웃으셨는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트럼프는 뭐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혼란을 네. 주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일본하고 보니까 관세 담당 강요도 만날 수 있다. 자기가 만나겠다. 이런 거 볼 때는 보면 글쎄요, 뭐가 잘 안 돼서 저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네, 자 트럼프가 도대체 관세를 왜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라고 그러고 관세에 목을 맬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트럼프는 눈치를 미국 국내도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완전. 네. 그런데 왜 트럼프가 네. 이렇게 관세에 목을 맬까? 사실은 관세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이걸 사용해가지고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미국에 대항할 수 없고 오로지 모든 것은 미국이 결정할 거야. 그러니 니들은 우리 결정에 따라야 해.
미국만이 정말 최고의 강대국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트럼프 지지자들을 향한 이야기이고요. 네, 그거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는데요라는 국내가 건 뭐 더 어려워요. 그렇죠. 이 현실적 문제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결국 이 관세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 싶은데 네. 지금 유예를 했잖아요. 네. 이 유예를 한 게 왜 그러냐? 90일간 유예했는 거.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급하게 빨리 협상을 하러 들어가려고 보는데 90일 유예가 떨어졌잖아요.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잠깐만 이 유예 결정이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협상을 잘해서 유예를 한 것이 아니고요. 내부적 내부적인, 이유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유예를 한 거란 말이죠. 내부적 이유로. 예.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관세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많지만 처음 알았어요. 네. 처음 알았어요. 관세는 미국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거 내야 되는 거잖아요. 수입했을 때. 그러나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걸 왜 우리가 부담해야 중국이 돼? 부담한 줄 알았나 봐요. 당연하죠. 잘 몰라요. 네. 예, 잘 모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한 그룹이 또 있죠. 이들과 극단에 있는 억만장자 그룹이 있잖아요. 부자들. 예. 네, 관세가 굉장히 싫은 그룹도 있거든요. 굉장히. 적당히 해. 네. 그리고 또 한 그룹 결국은 미국이 재정이 타격을 받게 되고 미국 정치 못한 그러니까 경제가 엉망이네 그러면 트럼프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요인에 의해서 사실은 유예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선물 패키지를 끌고 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좋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구나. 조금 더 기다리면 결국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뭔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다. 생각이 드니까 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야, 특히 중국 얘기 우리 교수님 질문 한번 드려보면 중국은 잘 버틸 것 같고 중국이 이렇게 미국 압박이 별로 흔들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은 일단 전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버텨 있고 네. 또 사실상 보면 시간은 중국 편이에요. 시간은 중국 편이다. 저도 이제 미국 예. 언론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 네. 미국에서 어떤 한 농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기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데 근데 기구의 거의 100%에 사는 게 중국인데 근데 왜 미국 거 안 사냐 이제 그 인터뷰가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그런 게 생산 자체도 안 돼요. 만약에 해도 너무 비싸고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안 중국은 된다는 그래도 거죠. 싸요. 그래서 중국 거 살게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뭐 물론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긴 한데 사실상은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미국 경제 자체가 개방된 경제예요. 그렇죠. 20세기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화를 이룰 수 있는 게 미국 덕분인데 네. 미국이 모든 나라에게 자기 시장을 열고 다 와. 그렇죠. 돈 벌어. 이런 게 미국인데 예. 이게 미국의 제일 큰 힘인데 이렇게 트럼프가 거의 뭐 18세기 뭐 19세기 식으로 관세를 다 내고 여기로 들어오려면 관세를 내. 그러면 그래야 미국 내에서는 생산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갔는데 미국 내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만약에 아이폰이 있으면 아이폰의 뒤에 보세요. 아이폰은 designed in California, made in China 이라고 써 있어요. 다 차이나예요. 다 차이나예요. 뭐 베트남이고 예. 캄보디아고. 예. 그래서 그거 조금 이제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봐야 하겠지만 중국이 충분히 버틸 시간도 있고 여력도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우리 평론가님이 무조건 미국이 중국한테 못 이긴다. 중국이 네. 버틴다. 이 말씀 계속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 그거잖아요. 자, 미국 기업들 중국에 공장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공장 가지고 있는 애들 다 들어와. 네.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 고용해 가지고 여기서 해. 그거 하고 싶어서 그거 하고 싶은 하는 거예요. 거잖아요. 관세 매기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쉽진 미국 않아요. 기업이 왜 해외로 공장을 옮겼냐는 거예요. 애초의 이유가 예, 이유가 그러니까 그래서 야 관세를 매기면은 또이또이 되니까 그러니까 비슷해지니까 네. 들어오면은 야 니들 걸 살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노동자들이 그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옮겨 오더라도 일단
그냥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관세를 물더라도 파는 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공장을 짓고 여기에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는 게 훨씬 돈이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예. 노동자들의 숙련도도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TSMC 진짜 웃긴 얘기잖아요. 예. TSMC는 네. 미국에서는 공장을 예. 찍었는데 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넣는데 없어요. 미국에서 기자들이. 그래서 대만 사람들을 데리고 또 갔어요. 대만 사람들 가는 미국까지. 거잖아요. 또 대만 사람 TSMC 또 대만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차이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관세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스스로가 아니 미국으로 공장 못 가지고 들어와요 네. 라고 얘기를 계속하는데 트럼프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면 딴 거라도 우리가 많이 팔아먹을 수 있어야 돼 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건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오픈이었잖아요. 오픈이었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자유보여. 예. 중국이 지금 뭘 하냐면 시진핑 주석이 전 세계 CEO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우리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실제로 전 세계 기업가들을 다 만나주면서 뭐가 어려워요? 뭐 이런 게 어려워. 그 부분 제가 풀어주겠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미국은 계속 괴롭히는데 기업을 괴롭히는 입장이고 얼마 투자할 거야 미국에 이런 식으로 쪼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그거 어려웠어요. 이제 제가 풀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중국과 미국의 역할이 그동안과 정반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너 미국이야 중국이야 선택해라고 했을 때 저희가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는 좀 힘들고 했던 상황에서도 그래도 미국으로 치우쳐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국으로 치우칠 이유가 없어졌다는 그래 겁니다. 됐죠. 없어졌어요. 그래 됐죠. 네. 앞으로 중국 미국 협상은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부분 어떻게든 이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의 정말 이런 관세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을 거고 네. 또 트럼프의 주변에 있는 엉망진짜 지인들 많죠. 저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압박을 할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되게 지금 현명하게 시진핑 주석이 해외 순번을 갔어요. 네. 네. 동남아로. 그러니까 동남아로. 딱 이 시간이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조금씩 하나씩 이제 나라에 그 유치를 하고 네. 있는 거죠. 뭐 투자든 뭐든 생산 기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미국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중국 미국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아니 이 예. 정부는 지금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지 되고 마십시오. 가만히 네. 계시면 되고 함부로 사인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네. 된다. 한덕수고 최상목 대행이고 가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일리아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